자, 와인의 제조 방법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되는 단어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착이 먼저냐, 자, 압착이라는 과정은 껍질가시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발효가 먼저냐, 압착이 먼저냐. 자, 우리가 보통 척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 때 먼저 껍질가시를 제거하고 그리고 발효를 시키면 화이트 와인, 자, 어떤 와인이든 화이트 와인이 되겠죠. 그런데 먼저 발효를 시키고 껍질가시를 넣고 자, 충분히 색깔이 변하게 한 다음에 껍질가시를 제거하면 바로 레드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압착과 발효가 어디가 먼저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제 와인은 처음에 적포도를 이용해서 적포도를 넣어서 어느 정도 색깔이 배어 나오면 바로 껍질가시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화이트 와인처럼 양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미 와인, 즉 스윗한 와인을 만드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윗한 와인이니까 일단 설탕은 넣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3번은 일단 제외를 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게 되죠. 왜냐하면 답이 3번이기 때문입니다. 자, 1번 기부 포도를 사용하는 방법, 이게 바로 기부 와인이 되겠습니다. 샤또 딕겜과 같은 기부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발효 도중 알코올을 강화하는 방법. 자, 발효 도중 알코올을 강화하면 발효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즉 효모가 당을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알코올을 확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효모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와인이 바로 포르투갈의 포트 와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효 시 설탕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효모의 먹이를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효가 진행될 때 설탕을 넣으면 알코올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햇볕에 말린 포도를 사용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건조 와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와인을 우리가 건조 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건포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날려버린 상태에서 굉장히 당분만 남은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달달한 스윗한 와인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미 와인을 만드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겠죠. 자, 이번에는 와인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와인의 보관 요령. 일단 와인은 동굴에 사는 박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이 어떻죠? 어둡고 축축하고 서늘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서늘하고 축축하다. 일단 햇볕, 와인은 햇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 햇볕이 비치는 곳에 와인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햇볕이 없는 곳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자, 8에서 15도, 12도 내외의 일정한 온도가 가장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습도는 75% 내외, 동굴 속에 들어가면 축축하죠. 그러한 높은 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코르크가 수축이 되지 않는다. 코르크가 건조해서 마르게 되면 수축이 되면서 공기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와인은 시큼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인을 오래 세워두게 되면, 건조할 때 오래 세워두게 되면 코르크가 마르면서 수축이 되면서 공기, 산소가 들어가는 순간 와인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동, 와인은 진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오래 와인을 보관해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무더울 때 냉장고에 잠깐 넣어두는 것은 괜찮겠지만 너무 오랜 기간 냉장고에 와인을 넣어두면 좋지 않다. 계속 흔들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인셀러를 보시면 거의 진동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눕혀서 보관한다. 자, 저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데이라처럼 일부 와인은 세워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와인은 눕혀서 보관한다. 그래서 코르크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는 상태가 중요하다.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개봉한 뒤 다 마시지 못한 와인의 보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마개가 없는 디캔터에 넣어 상온에 둔다. 자, 이건 식초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이 모두 맞는 방법이 되겠고, 와인의 보관 방법 중 잘못된 것은, 자, 쭉 보시면, 자, 병을 세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죠? 눕혀서. 자, 병을 눕혀서 보관합니다. 그래야 와인에 의해서 코르크가 젖어 있으면서 수축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을 오래 세워두면 건조해지면서, 코르크가 건조해지면서 외부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눕혀서 보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인 서비스 및 테이스팅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와인은 12도 내외의 일정한 온도에서 보관을 한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서브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화이트 와인은 좀 차갑게, 칠링이라는 것은 차갑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은 실온, 자, 옛날 유럽의 실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17도에서 19도 사이, 자, 좀 넓게 얘기하면 15도에서 19도 사이에서 보관한다. 그래서 레드 와인은 우리가 차갑게 하지 않죠.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좀 차갑게 해서 그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을 차게 마시는 이유. 그래서 정답은 사과산은 온도가 차가울 때 더욱 프루티하다. 이런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화이트 와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은 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도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더욱 산뜻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레드 와인에 들어있는 그 떫은 성분인 탄닌은 온도가 내려가면 쓴맛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레드 와인은 우리가 차갑게 먹지 않고 보통 17도에서 19도 정도로 먹는다. 물론 어느 지방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 와인냐에 따라서 조금 서늘한 온도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레드 와인은 15도에서 19도 정도로 마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와인의 서브 적정량.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좀 차갑게 먹기 때문에 조금씩 따라서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이트 와인은 120ml, 레드 와인은 150ml. 근데 저것은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에 따라서도 정책에 따라서 한 병을 몇 잔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드 와인 잔보다 화이트 와인 잔이 작은 이유가 바로 화이트 와인은 좀 차갑게 먹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와인 테이스팅의 3요소. 자, 저것은 눈, 코, 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색을 보고 코로 향을 맡고 입으로 맛을 본다. 사실 와인 테이스팅 뿐만이 아니라 모든 테이스팅의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눈으로 색을 보고 코로 향을 맡고 입으로 맛을 본다. 물론 그 다음에는 목으로 넘기고 피니쉬,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심사나 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와인 테이스팅의 순서. 자, 가끔 기출문제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 병의 와인이 있을 경우에 어떤 순서대로 마셔야 되는가. 일단 달달한 와인은 가장 나중에 마신다. 그게 화이트 와인이건 레드 와인이건 달달한 와인은 무조건 제일 나중에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둘 다 드라이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화이트 먼저, 그리고 레드가 강하기 때문에 레드를 뒤에 먹습니다. 그리고 같은 와인인데 빈티지가 다르다. 그러면 어린 빈티지부터, 영 빈티지부터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테이스팅. 자, 호스트라는 것은 행사의 주최자가 되겠죠. 그래서 호스트가 먼저 테이스팅을 한다. 그래서 행사에 초대한 사람, 행사의 주최자가 먼저 시음을 해서 와인이 혹시 변질되지 않았는지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데이트를 하실 때 반드시 남성이 호스트 테이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발포성 와인의 서비스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쭉 보시면 병을 수직으로 세운 후 병 안쪽의 앞쪽 가스를 신속하게 빼낸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4번 거품이 너무 나지 않게. 자, 일단 이 발포성 와인, 즉 스파클링 와인은 오픈하기 전에 흔들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콜라를 흔들어서 오픈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잔을 채운다. 그래서 4번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각국 와인의 등급 및 주요 산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와인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대표적인 와인법 이름만 알아두셔도 대부분의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랑스 3대 와인 산지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르도, 부르고뉴, 쌍파뉴. 부르고뉴는 영어식으로 얘기를 하면 버건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르고뉴와 버건디도 같은 동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보르도, 부르고뉴, 쌍파뉴. 프랑스 3대 와인 산지 일단 기출문제에 있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와인에 관한 법률, 그러면 깊이는 아니시더라도 AOC법, 자, 아오세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물론 2010년도에 AOP, 아웃배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AOC에 적용을 받고 있고, 이 조직행사 기출문제에는 여전히 AOC법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책에는 일단 AOC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유명 와인 산지. 평소에 와인을 즐기시지 않은 분이라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들은 조금 패스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 물론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당연히 자세히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가끔 등장하는 문제들은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는 여러분들 패스하시고 다른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에 집중을 하셔도 조직응사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와인 산지, 자, 보르도, 부르고뉴, 쌍파뉴, 그리고 뭐 기타, 뭐 론이라든지 다른 지방들 보시면 되겠고, 샴페인의 분류는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당분 함량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브리가 가장 드라이하다. 그리고 제일 밑으로 갈수록 점점 스윗해진다라는 단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가 리터당 50g 이상의 설탕이 들어가는 가장 스윗한 상태다, 가장 달달한 상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탈리아는 DOCG, DOC, 그 다음 유명 생산 지역과 포도 품종이 있겠고, 독일은 QMP. 물론 지금은 와인법들이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조직행사에 들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조직행사에 나오는 등급 위주로 책에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 DOC, DO. 자, 스페인 등급, 그리고 유명 생산 지역, 그리고 포르투갈도 DOC.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와인법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알고 계셔도 대부분의 문제는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포르투갈의 3대 와인. 그래서 마테우스 로제, 포트와인, 마데이라 와인. 자주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만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명 생산 와인 산지.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무래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관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프랑스의 와인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일본의 DOCG는 아까 이탈리아의 와인 등급이었죠. 그래서 와인법 이름만 여러분이 아셔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IGT 등급은 프랑스의 어느 등급인가? 그래서 이탈리아 IGT 등급은, 자, 세 번째 DOCG 등급에 의하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VD 뱅드베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와인 등급, 자, 세 번째 와인 등급과 뱅드베이,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참고를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나라별 와인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프랑스는 AOC였죠. 그래서 답은 AOC가 되겠고, 프랑스의 주요 와인 산지가 아닌 것은, 여기도 보시면 와인을 좀 드시는 분이라면 토스카나가 이탈리아 지방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방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와인에 관한 상식들은 모두 하나하나가 기출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여러분들이 설명이 나왔을 때 맞추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인에 관해서 사람을 묻는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소믈리에가 되겠죠. 그리고 와인 오프너, 코르크 스크류. 자, 디켄터와 디켄팅. 자, 디켄팅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많이들 아실 겁니다. 와인을 유리나 크리스탈로 된 별도의 투명한 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를 디켄팅이라고 하고 그 용기를 우리가 디켄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티지는 포도의 수확 연도. 그리고 와인 저장을 처음 시도한 나라는 그리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단답형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맞히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전부 기출문제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클라레, 호크와인, 필록세라 자, 이런 문제들은 다 단답형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설명이 나왔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프렌치 패러독스 또 와인셀러.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기출문제에 등장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모두 단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졸레 누보의 출실 11월 셋째 목요일 그리고 콜키지 또는 코르크 차지라고 부르는데 외부에서 우리가 와인을 가지고 갔을 때 와인 글라스와 오픈이라든지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콜키지 무료인 곳들이 많이 있죠. 자, 기출문제 보시면 와인의 빈티지는 포도의 수확 연도를 얘기한다. 그리고 호크와인은 독일 라인산 화이트 와인. 자, 이런 식으로 단답형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그런 단답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용어들 여러분들 좀 몇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전부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만 같이 보시면 콜키지의 의미는 사실은 콜키지 차지라는 단어는 조금 중복된 의미고 콜키지 또는 콜크 차지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1번이죠. 고객이 다른 곳에서 구입한 주류를 가지고 왔을 때 부과되는 요금을 얘기한다. 여기까지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믈리에 역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 문제는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많이들 틀리시는 문제인데요.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1번, 손님의 취향과 음식과의 조화, 예산 등에 따라서 와인을 추천한다. 맞죠? 2번, 주문한 와인은 먼저 여성에게 보여주며. 자, 이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얼핏 보시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문한 와인은 먼저 호스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호스트에게 보여주고 호스트 테이스팅을 한 다음에 따를 때 여성 먼저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문제가 되겠고 자, 매년 보졸레 누보의 출시일은 11월 셋째 목요일. 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자, 와인과 건강에 대한 문제는 기출문제에 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맥주로 넘어가서 맥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맥주에 관한 문제는 첫 번째 명칭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맥주를 의미하는 단어 짝짓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단어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기출문제를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국가에 따른 맥주의 명칭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가별 맥주 명칭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주에 대한 문제는 이 원료에 대한 문제는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맥주에 네 가지 4대 원료 그러면 첫 번째 대맥, 대맥은 한자지요. 보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 호프, 효모. 그래서 대맥, 물, 호프, 효모.
네 가지입니다. 다음 중 맥주의 4대 원료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맥주의 양조용 보리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물에 대한 문제, 호프, 효모 각각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분 함유량이 많고 단백질이 적은 것. 사람이 먹는 그런 보리였다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게, 영양소가 많은 게 좋겠죠. 그러나 술을 만들 때는 단백질과 지방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케 같은 거 만들 때도 쌀을 깎죠. 왜냐하면 겉부분에 단백질과 지방이 있기 때문에 깎아서 전분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분 함유량이 많아야 이 전분이 결국 당으로 바뀌고 그게 결국 알코올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맥주 양조용 보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분 함유량이 많고 단백질이 적은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맥주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물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주의 대부분은 물이죠. 90% 이상은 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맥주의 품질을 좌우한다. 바꿔 말하면 물이 품질을 좌우하는 음료는 또는 술은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답은 맥주, 이렇게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프. 자, 호프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맥주 특유의 그 향과 상쾌한 쓴맛, 그리고 메가즙 단백질 제거, 잡균 번식을 막는 방부제 역할. 자, 이런 역할을 하는데, 다음 중 호프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호프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가즙의 단백질 제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메가즙의 단백질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효모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죠. 당을 먹고 알코올과 탄산가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맥주용 보리의 조건이 아닌 것은,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분 함유량이 많고 단백질이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맥주의 원료 중 호프의 역할이 아닌 것은, 자, 쭉 보시면 2번에 있는 알코올, 자, 알코올을 만들어주는 것은 효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효모의 역할이고 나머지는 전부 호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맥주 원료로 맞지 않는 것은, 자, 맥주 원료 그러면 대맥, 물, 호프, 효모가 되기 때문에 2번 피트가 틀렸습니다. 맥주의 분류입니다. 효모의 종류에 의한 분류. 자, 우리가 하면 발효, 상면 발효. 발효가 진행되면서 밑으로 가라앉는 효모가 있고 위로 뜨는 효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상면 발효 맥주, 에일 스타우트 포터입니다. 그래서 에일 스타우트 포터만 알고 계셔도 대부분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살균에 의한 분류. 자, 이거는 살균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맥주이냐 아니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비어, 생맥주. 자, 살아있으니까 영양이 풍부하겠죠. 하지만 장기간 저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이 라거 비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비어와 라거 비어를 여러분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바로 밑에 문제가 있습니다. 드래프트 비어란 살균하지 않은 생맥주, 미살균 생맥주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상면 발효 맥주, 그러면 에일 스타우트 포터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생맥주의 취급 요령 중 틀린 것은, 자, 생맥주 나머지는 다 맞고 3번을 보시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입고 순서와 관계없이 좋은 상태의 것을 사용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사실 바에 있는 술 중에서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거의 맥주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리큐르 중에 일부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만, 베일리스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 거의 바에서 판매하는 술 중에서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맥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선립 선출 원칙이라 그래서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판매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빨리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립 선출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국가별 대표 맥주, 자, 짝짓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대표 맥주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자, 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각국을 대표하는 맥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입니다. 기타는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이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맥주에서 드라이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은 담백하다라는 기출문제가 있고, 그 다음 맥주의 원료로 보리의 싹을 틔워 건조시킨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메가가 되겠죠. 그 다음 복비어, 자, 이런 문제들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책에 있는 내용을 몇 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듯이 복비어는 어떤 종류의 술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맥주를 만드는 원료로 보리를 싹 틔워 건조시킨 것은 바로 메가, 엿기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증류주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